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일부 방송을 맡게 된 마스터 프로핏사단 카이로스입니다. 네. 아침 6시네요. 아침 6시면은 굉장히 이제 막 일어나서 좀 컨디션도 회복이 되지 않으셨을 시간인데, 너무 이 이른 시간부터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들을 수 있으시되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를 고민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가져온 내용이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정말 쉬운 단어들만 가져왔어요. 산업을 알아야 우리가 좋아하는 수익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1시간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산업 가져왔냐? 그래, 너가 가져온 산업이 뭐냐? 반도체 산업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산업하고 메타버스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다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씩은 다 포트폴리오에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가장 핫한 종목이면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내가 산 종목이 어떤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지는 안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시는 게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고 그 산업군은 어떤 생태계로 흘러간다라는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세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지금 시간은 물론이고 매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쉽게 머릿속에 도식화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방송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또한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1시간 안에 다루지 못했던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까지도 모두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좋은 팁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좀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터 프로핏사단 카이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방식이고 또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테지만, 일단은 위에서부터 전체 시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이겠지만 산업, 그리고 그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테마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자. 그리고 시세가 올라가면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방식의 매매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라든가 산업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능동적인 매매,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고 또 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없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면서 또 좀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기 좋은 게 바로 탑다운 방식의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집중할 부분은 어떤 쪽이다? 산업이다. 이 산업과 테마를 정리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주위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회가 결국 수익이죠.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을 알아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매매 주제에 맞춰서 매매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이다 라는 거죠.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국내 지수를 보고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제가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수요일 날 찍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 찍고 있는데 수요일 마감 상황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뭐 바로 그 이전에 산타랠리는 물론이고 1월 효과 둘 다 어떻죠? 굉장히 지금 속상합니다. 흔한 말로 좀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월 5일 수요일장 같은 경우는 음봉도 크죠.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조금 이제 강하게 출발하느냐 했더니 뭐 원래 그건 특성이죠. 주식시장의 특성. 새해가 밝으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특성인데 뭐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이유가 일단은 뭐 이것도 사실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이슈도 있었고 지금 또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꼭 가장 큰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그러면 이제 코스닥 200 지수가 전반적으로 재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 조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올라갈 수 없는 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일반적인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그 강도가 좀 생각 이상이다. 예상을 좀 뛰어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힘들내시고 원래 우리가 그 작년 말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22년도장은 전약 후강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좀 약하다가 뒤에 좀 강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작년 말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좀 파란불 들어온다고 내가 가진 종목들 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눅들거나 뭐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무조건 좋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 좀 현실을 좀 직시해서 지금 2950선까지 내려왔거든요. 2950선까지 내려왔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바라보는 바로는 2850선까지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과연 2850까지 내려갈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돼요. 지금 뭐 개인의 매수세는 강한데 외인하고 기관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계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계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 조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눈을 냉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뭐 급하게 뭐 물타기를 한다던가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이 머리를 어떻게 틀어가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하셔야 돼요. 힘든 장인 건 맞지만 다들 좀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한마디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 어려운 장인데 지금 뭐 원래 1월장은 좀 좋지 않다가 2월에서 3월장부터는 올라갈 거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1월은 지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차분하게 살펴보자 라는 말씀 드려요.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이 어떤 게 있냐 일단 뭐 이번 주 증시 일정인데 앞에서는 뭐 방송이 나갈 때면은 다들 발표가 돼가지고 모두 주가 지수에 편입이 되고 반영이 될 거긴 한데 일단 좀 살펴보면은 또 지나갔지만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금리 이슈라든가 좀 환율 이슈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좀 강하게 강타했던 특히 1월달에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이런 그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예상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만큼이나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돼요. 공포 심리가 극대화돼서 조금 더 과하게 빠진 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7일 방송이 나가는 날 이제 오후쯤 되면은 발표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제 전자 IT 계열이다 보니까
이쪽은 좀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CES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죠.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오는 7일까지 해서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종 이슈들,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주목해야 될 이슈들 정말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시고, 주요 뉴스로는 이제 앞에서 그 차트를 통해 살펴봤지만 코스피 1.2% 하락했다. 음봉 크게 나왔죠. 1.2% 하락했고 2950선에 머물러 있다. 기관이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융투자 계정에서 5일 연속으로 지금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내내 5거래일 내내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배당 이슈를 이제 지나가지고 지금 좀 금융투자에서 좀 너무 과한 팔자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관망들이 많긴 한데 어떻게 이건 일단 지켜봐야 돼요. 흐름이 어떻게 지속될지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서부터 급하게 뭐 물을 탄다라거나 뭐 손절매를 한다거나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움직임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FOMC 관련된 그 파동이에요.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원래 기술주는 빠집니다. 테슬라 빠졌죠. 기술주가 빠지는 거고 전통적인 그 대형주 가치주들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치주들은 금리가 상승할 때는 조금 더 시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금리가 올라가면 빠지는 모습 보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그랬다라는 건데 국내 사정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을 바라보는 메커니즘의 당연한 부분이니까 회원님들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지금 또 가장 시장의 그 뜨거운 감자죠. CES가 이제 그 미국 가전 박람회인데 이거 관련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오늘 그래도 이제 좀 괜찮게 버텨냈던 종목이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였잖아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주가 좀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여줬고, 10조 이상 되는 그 시가총액 10조 이상 되는 좀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산업이 두드러지게 좀 좋은 하루였어요. 이런 부분들도 CES랑 같이 연결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석탄 공급을 좀 제한해 가지고 발전이라든가 시멘트,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여기 아래 두 개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이슈이죠. 전체 시장을 볼 때는 뭐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자원적인 부분, 금리 이슈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겁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CES 관련된 이슈는 계속 있고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로봇 관련주 요즘 계속 그 들썩이고 있죠. 로봇 관련주,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설명도 충분히 해드렸어요. 지금 뭐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산업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두셔야 되시고, CES 또한 이제 그 삼성이라든가 LG도 NFT 또 나왔어요. 또 NFT 나오고 메타버스 나오고 블록체인 나오고 메타버스 나오고 뭐 반도체 나오고, 제가 오늘 산업을 반도체 산업하고 메타버스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장 뜨겁고 그리고 우리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산업이 뭐죠? 반도체 산업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제가 예전에 있는 기사들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그 어제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대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CES라는 미국의 이제 그 전자박람회라는 이슈까지 같이 뭉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어떻게 반도체하고 메타버스를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부분 강조해 드려요. 전체적인 시장을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다. 22년도를 전망할 때 전약 후강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 예상대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가고 있기는 한데 어려운 시점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면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산업, 거기서 제가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 싶은 종목까지 잠깐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으로 넘어와서 반도체 산업. 반도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필요에 따라서 전류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형광등 불을 켤 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반도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류를 껐다 켰다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걸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반도체라는 게 그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뭐 자율주행차, 첫 번째로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5G, 메타버스, 뭐 핀테크, 블록체인, 뭐 여기 적어놓은 것만 이렇지 사실은 전 영역에 쓰여요. 전 영역에. 뭐 예를 들자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전기차,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도체 대란 때문에 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신차는 출고도 되지 않고 뭐 그런 이슈들도 있죠. 그리고 뭐 스마트시티라든가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시티,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4차 산업혁명기에서 반도체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산업의 쌀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업의 쌀이다. 제가 그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지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산업은 반도체로 통합니다. 모든 산업은 반도체로 통해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를 잡은 기업은 1등 기업이 됩니다. 반도체를 잡은 국가는 1등 국가가 돼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 그 패권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반도체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축 기업이 됐거든요. 반도체를 놓친 나라 일본 어때요? 삼성전자와의 그 치킨 게임에서 밀렸죠. 사실상 밀렸어요. 밀렸다 보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계속 주춤주춤하는 게 이 반도체 산업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반도체 산업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산업을 하더라도 반도체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되시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짧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반도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해드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무슨 종목 사야지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반도체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반도체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라는 게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그 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여기에 속하죠.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요. 이와 이제 상반되는 것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더 크죠.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반도체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죠.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그만큼 더 고부가가치 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그 1등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먹고 있는 부분은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이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30%인데 이 30% 안에서 대략 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1등이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전체 그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1등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잡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1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뭐 USB라든가 SSD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CPU라든가 컴퓨터의 GPU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연산을 하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겠죠.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두뇌가 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1등 국가는 맞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나아갈 비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나아갈 비전 제시를 하고 있다. 반도체는 사용 목적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진다. 나눠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시고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생산 분야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단어들입니다. 종합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나 들어봤다 하시는 거 다 있을 거예요. 분명 있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시고 반도체 뭐 종목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시면은 관련된 뭐 뉴스라든가 뭐 영상 매체 어디서든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세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먼저 종합반도체 IDM이라고도 부릅니다. 종합반도체 IDM이라고도 부르는데 종합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제조를 같이 합니다. 한 회사에서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속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바로 떠오르셔야 되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다. 종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좀 단순하고 단순한 구조로 제조 공정도 좀 간단하고 단순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종합 반도체 회사 IDM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구분해야 될 게 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예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위에 그 종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종합 반도체는 설계하고 제조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공정이 복잡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세분화 전문화를 해가지고 나눠놨어요. 생산하는 방식을 좀 나눠놨어요. 팹리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팩토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팩토리가 없다. 공장 없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속하는 기업이 뭐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AMD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그 반도체 회사들 IT 공용 플랫폼 회사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미국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등 국가다 라는 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팹리스는 공장 없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팹리스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남아있는 제조를 하는 거죠. 팹리스 회사에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주면은 파운드리 회사에서 제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에 맞게, 그 설계 도면에 맞게 제조를 해주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불러요. 반도체를 생산 분야에 따라서 팹리스, 파운드리, 종합 반도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이 개념은 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세요.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기업은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인텔이 후발주자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인텔은 내비두고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의 비전이 TSMC를 결국은 이겨내겠다라는 게 그 장기 비전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1등 기업이 되겠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등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비전인 거죠.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개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시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반도체 생산 분야에 대해서 종합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또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계셔야 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반도체 생산 공정, 여기는 또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생산 공정은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분명 더 살을 더 입혀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몸을 구성하는, 제가 지금 뼈대를 잡아드리고 그 몸을 구성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바로잡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잡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세요. 반도체 생산 공정은 웨이퍼 제조 공정을 지나서 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종착 공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뭐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테스트 패키징 공정까지 맞춰져야지 반도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공정을 거치고 각각의 웨이퍼 제조는 뭐냐, 산화 공정, 뭐 포토 공정 뭐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래에 있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도 짧고, 그리고 첫 술에 너무 배부르려 하면은 탈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큰 기틀, 뼈대를 잡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뭐 깊게 들어가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포토 공정에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라도 머릿속에 좀 완벽하게 숙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실 때 능동적인 매매가 분명히 가능하십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생산 분야, 종합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생성 공정,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입이 닳도록 들었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여기 이 생산 공정 라인 안에 어떤 한 파트를 맡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진입을 하고 그 기업을 보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기틀, 정말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겉핥기 정도만, 그냥 큰 그 뼈대만 지금 제가 잡아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몰랐다, 그런데도 반도체 관련 업종,
반도체 관련 종목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큰 기틀, 뼈대는 잡고 가자 라는 취지인 겁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을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정립을 해보자 머릿속에 라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에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다시 뭐 복습해드리는 과정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살을 입히는 과정까지도 같이 좀 공유하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드릴 테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나가야지 어려운 주식시장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떤 종목 사라더라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상황, 현재 업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좀 관망하는 좀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오늘장에서 자동차 산업이 좀 괜찮았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도 자동차 산업이 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그 혼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크윙이라는 회사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테크윙은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후공정 테스트 관련 그 기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진입 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현재 좀 굉장히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관련된 산업, 관련된 종목, 그리고 매수 타점까지 같이 좀 그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던 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 이번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산업을 제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시고요. 그리고 생산 분야에 따라서 맵리스냐, 바운드리냐,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시고, 반도체 생산 공정이 웨이퍼 제조부터 테스트 패키징까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투자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속해 있다. 이 정도의 큰 틀과 개념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반도체 산업을 일단은 1차적으로 구조화, 도식화 시켜 놓으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이번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산업은 메타버스 산업입니다. 앞에서 반도체 설명해 드렸듯이 메타버스 산업 또한도 큰 틀에서 제가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 뜻도 어렵고 메타버스 시장에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의 개념도 모르세요. 그 개념, 그 큰 틀에서의 개념을 제가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물론 지금 그 한 뭐 20분,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뼈대를 잡아놓고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뼈대를 잡아놓고 살을 입히는 거하고 막연하게 공부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집중해서 메타버스 산업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로 메타버스가 어떤 거다 블라블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혁신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변천사를 알아야 됩니다. 혁신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가장 최초는 인터넷 혁명이었어요. 인터넷 혁명. 지금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인터넷 혁명기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인터넷 혁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나스닥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이죠. 나스닥 지수가 990%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국내 지수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단 1년 새에 코스닥 지수가 300% 상승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혁신 생태계의 변화였다. 그게 인터넷 혁명기였다. 라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두셔야 되시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면서 시간,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우리가 극복을 해냈어요. 해내면서 인터넷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과 인터넷 이전의 우리의 생활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혁신 생태계가 변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시점에 공용 플랫폼이 등장을 합니다. 공용 플랫폼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뭐 지금의 뭐 IT라든가 전자 플랫폼 공용 기업들이 다 이때 나타난 겁니다. 이때부터 개업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인터넷 혁명기를 지나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스마트 혁명이죠. 스마트 혁명. 스마트라는 단어에서 체크해내셔야 돼요. 잡아내셔야 돼요. 스마트 혁명이 뭐냐? 2010년도부터 바뀐 우리의 그 혁신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스티브 잡스, 아이폰,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 혁명. 스마트폰의 보급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인터넷망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LTE, 4G 시대. 4G 시대가 개막이 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혁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통신환경 기술의 진보죠. 통신환경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혁신 생태계,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게 스마트 혁명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당장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금 손에 스마트폰,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혁신, 생태계가 변화한 거예요. 인터넷 혁명기를 거쳐서 스마트 혁명기,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메타버스. 이 스마트 혁명기에는 이제 통신환경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스마트 혁명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뭐라고 말하죠? 스마트카. 차가 다 해요. 차가 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차하고 차주하고 소통을 합니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교류를 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고, 집은 스마트 홈, 도시도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자동차에서부터 도시까지 전 영역을 소프트웨어화 한다는 것이 스마트 혁명의 핵심입니다. 사물의 지능화, 사물 인터넷. 지금 뭐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외출해서 집에서 뭐 빨래도 하고 뭐 로봇이 청소도 하고 그 정보들 바로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잖아요. 그런 시대가 스마트 혁명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인터넷 혁명기를 거쳐서 우리가 스마트 혁명기에 지금 와 있다. 혁신 생태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해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일이니까. 지금 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머리맡에 뭐 손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스마트 혁명기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 정확히 이게 칼같이 구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2022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들이 꿈틀꿈틀했던 건 맞지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지금 큰 뼈대
큰 기틀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메타버스 혁명기가 생태계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 앞두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라는 것이 초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메타입니다. 메타. 그리고 세상 혹은 뭐 우주를 뜻하는 영어죠. 유니버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하고 세상하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가 없는 3차원의 가상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게 어려운 게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지만 우리 지금 메타버스를 바로 그 눈앞에서 체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 보이시는 대로 AR이나 VR 기기, 여기 보이시는 뭐 눈에 쓰는 거죠. 이런 기기를 쓰고 나면은 그 안에 3차원의 가상 공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이렇게 산업이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얼리 어답터처럼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안경 같은 저 기기를 쓰게 되면 VR 기기를 쓰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골프도 칠 수가 있고 탁구도 칠 수가 있어요. 꽤나 현실감 있게 칠 수 있습니다. 꽤나 현실감 있게 이런 스포츠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상 안경을 쓰고 나서 이 AR 기기, VR 기기를 쓰고 나서 그 안에서 최초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가장 근래에 또 싸이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싸이가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위선양 제대로 하고 있는 BTS도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혁명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이 메타버스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했죠. 그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식을 거기서 했습니다. 구찌라는 명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 구찌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를 신제품 발표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 영역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도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메타버스 세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개념인데 알으셔야 되세요. 알으셔야 되시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가상의 그 차이가 있는 공간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앞으로는 이게 혁명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세요. 이런 그 큰 틀에서의 이해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으시다 하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메타버스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라고 할 텐데 코로나 시대가 이 메타버스 혁명기를 앞당겼어요. 밖에서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메타버스 혁명기를 좀 기름 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개념이 정립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말 그 사회와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이 메타버스 혁명기로 가기 위해서 뒤에서 밀어줘야 될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 그리고 규제. 지금 뭐 4G 생태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G라든가 6G의 기술 혁신, 더 빠른 인터넷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된다면
메타버스 혁명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예요. 가속화된다면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뭐 부동산 거래도 해, 운동도 해, 콘서트도 해, 신제품 제품 발표해도 돼. 그 이상의 무한한 미래 사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한한 미래 사회. 네.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뭐 별이 별걸 다 하는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이 메타버스 혁명기로 가는 이 도래하는 과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성장 가치주,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를 내 포트에 편입시킬 것인가, 그게 또 포인트겠죠. 새로운 혁명기, 새로운 그 산업이 이제 태동할 때는 분명 가치주, 성장할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산업 어려워도 메타버스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고, 메타버스 종목 주세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이 정도 인터넷 혁명기를 거쳐서 스마트 혁명기를 거쳐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뭐 인터넷 발전되면서 예전에 기존의 그 제조업 공룡회사들이 다 지금 시총에서 1위 자리, 2위 자리, 10위권 내에서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IT 기업들이 다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도 똑같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뭐 유통업 회사들 다 죽고 IT 회사들이 뜨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 혁명기 그리고 스마트 혁명기를 거쳐가면서 그러한 산업의 구조 개편이 된 겁니다. 메타버스 산업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시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의 계략적인 부분 알고 여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살을 입히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자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그 살을 입히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내 포트에 어떻게 하자? 편입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한 거고,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죠.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이 더 익숙한데 페이스북은 이미 메타버스 산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렸어요.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IT 공룡회사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또한 메타버스 향 머리를 틀었어요. 선두에서 머리를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뭐 여기 보시면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리고 이제 엔터 기업인 이제 뭐 하이브, 네이버, 뭐 아마존, SK, 삼성 다 들어갑니다. 엔디비아 다 들어가요. 메타버스는 혁명이고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알으셔야 되시고 그 안에서 성장가치주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을 내 포트에 편입시켜 보자가 핵심인 거죠. 그게 핵심인 거고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반도체 메타버스 같이 살펴봤어요. 같이 살펴봤는데 뼈대만 좀 크게 잡아봤는데 이 뼈대 안에 살을 입히고 뭐 내장기관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심장과 같은 뭐 핵심 키포인트를 잡아내는 과정들은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에서 같이 좀 나누고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새로 태동하는 산업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기는 매매, 능동적인 매매, 효율적인 매매. 반도체하고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큰 틀 구조 잡아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산업 새벽 6시에 들어도 가볍지만 또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